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K2학원 원장 송혜란입니다. 마이크 좀 쓰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점심도 맛있는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행사 끝나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직업과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대부분 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 아직 정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과 전공을 선택할지 선택이 어려운 암흑기 속에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잘 나가는 유망한 변호사, 유망한 통역사 몇 년 후에 아마 직업을 잃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글이 36개 또는 38개의 언어를 동시에 통역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잃겠습니까? 구글은 공짜로 통역을 해줍니다, 여러분. 공짜로 통역을 해주면 다 구글로 번역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나가는 변호사, 회계사 10년 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0년 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10년 후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유망한 직업을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변화하는 시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할지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차 기계혁명은 인간의 욕구인 생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차는 전기혁명으로 안정을 이뤘고 3차는 정보혁명으로 사회적 연결을 이뤘습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말하는 겁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도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4차는 지능혁명으로 자아실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는 시기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기계혁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 1200명과 동학농민군 2만 명이 접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생각을 해보면 2만 명이면 굉장히 우세하고 기세도 등등했습니다. 접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학농민군 2만 명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그러면 일본군은 몇 명을 죽이고 2만 명이 다 죽었겠습니까? 단 한 명 죽였습니다, 여러분. 일본군 단 한 명 죽이고 우리 동학농민군 2만 명은 다 죽었습니다. 불 좀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화승총입니다. 이 화승총은 보시다시피 한 발 장전하고 불 붙여서 한 발 쏘고, 한 발 장전하고 불 붙여서 한 발 쏘는 총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에서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하나 캡처했는데 보이십니까? 불 붙이는 거? 이런 총으로 싸웠습니다. 사거리는 100에서 130m입니다. 그럼 일본군은 어떤 총으로 우리에게 대응을 했겠습니까? 불을 켜겠습니다. 원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일본군은 다연발총이었습니다. 한 번 장전하면 7, 8발이 발사되는 다연발총이고 사거리는 380m입니다. 맞습니다. 대학살이 일어났고
2만 대 1 전투라고 합니다.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세계에 유례없는 대참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 지금 또 맞고 있습니다.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또 한 번의 선택의 시기입니다. 3차 정보혁명에서 4차 지능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늦지 않게 들어갈 것인가 그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차 지능혁명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4차 지능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제조와 서비스가 연결되는 것, 더 나아가 인공지능에 의해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한다는 것, 이것을 한번 도표를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자료 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저장합니다.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현실에서 융합기술로 최적화를 이룹니다. 왼쪽은 정보혁명이고 오른쪽이 지능혁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레깅스를 사려고 합니다.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기가 몇 개 안 올라와서 검색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몇 개 안 되는 후기 중에는 맞춤형 후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후기가 1000여 개가 넘습니다. 이 1000여 개를 다 읽고서 제가 그 물건을 평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 맞춤형 후기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키, 몸무게, 그리고 적당한 나이 사이즈를 입력하면 후기가 18개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름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문을 해서 쓱 배송받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정보혁명입니다. 그러면 지능혁명 단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키, 몸무게, 사이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경향, 그리고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맞춤 풀세트 코디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옆에 내 개인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 코디네이터는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코디네이터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일 내가 분홍색 구두를 신고 싶어 하면 3D 프린터가 분홍색 구두를 찍어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지능혁명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하시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좋아합니다. 몇몇은 율동도 따라하고 노래도 따라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정보혁명입니다. 화승총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화승총을 넘어서려면 어떤 것입니까? 넘어서는 단계는 아직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헬멧을 쓰거나 아니면 안락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잠자듯이 꿈꾸듯이 누워서 증강현실 속에서 게임처럼 배우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의 안무와 노래와 갖가지 다 배우고 즐겁게 배우다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방탄소년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더 춤을 잘 출 수도 노래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아실현입니다, 여러분. 자아실현이고 지능혁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불 좀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어, 기욤 내리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파란 사진은 바닷속에 있는 거대한 구덩이입니다. 그레이트 블루홀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의 눈동자라고도 불립니다. 오른쪽은 기욤 내리라는 프리다이버인데 프리다이빙은 산소통 없이 다이빙하는 걸 말합니다. 기욤 내리가 저 블루홀의 바닥에 들어가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켜주시겠습니까? 저 동영상을 보고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뭐죠? 저는 화승총입니다. 정보혁명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뛰어넘는 건 무엇입니까? 증강현실을 통해서 재미있게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혼자 훈련 받겠습니까? 제 옆에 개인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맞춤식으로 저를 교육해 줄 겁니다. 그럼 즐겁게 교육을 받고 일어난 저는 바다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뛰어들고 저 사진 속의 인물은 저로 바뀔 겁니다. 자아실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능혁명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러한 지능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능혁명은 머리를 쓰는 혁명입니다, 여러분. 뇌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에 가장 수학 공부를 왕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이 때는 하기 어려운 이 수학 공부는 뇌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를 1, 2, 3차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차는 계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계산이 안 되면 수학은 어렵습니다. 2차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념을 익혔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고 3차는 이해를 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쌓입니다. 데이터가 쌓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많이 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이렇게 풀지 저렇게 풀지 하고 충분한 이해를 갖춥니다. 여기까지가 3차입니다. 흔히 중학교에서 중학교 내신에서 100점을 가르는 문제, 고등학교 내신에서 1등급을 가르는 문제, 수능에서 만점을 가르는 킬러 문제, 이런 문제들은 3차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3차까지 데이터를 구축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하는 능력을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갖추고 그 다음에 추론하고 추측하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그 마지막 단계의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어느 단계에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4차에 추론하고 추측하고 융합하는 이러한 능력들은 여러분을 창조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감성,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혹자는 창조하는 괴짜라고 합니다. 협력하는 괴짜가 되어야 합니다. 3차 정보혁명과 4차 지능혁명을 구별하는 안목을 갖추고 머리에는 창조를, 가슴에는 감성을 지닌 여러분은 10년 후의 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시작에는 이상한 힘이 깃들어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가슴 캠프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T 수학 진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2022학년도 입시의 변화 그리고 뭐 대학 입시를 위해 내가 고등학교에서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2022학년도 입시라고 그러면은 뭐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현재 중3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게 되는 거를 2022학년도 대입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로 구체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가를 좀 큰 틀에서 기본적인 얘기부터 쉬운 얘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 대학 입시 관련된 그냥 여러 용어들이죠. 여러분들 들어보시기는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아직은 대학 입시가 좀 먼 얘기라서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용어들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대학 입학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뽑느냐라고 하는 거를 입학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형을 크게 이제 둘로 나누면 수시, 정시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시, 정시는 들어봤죠? 수시는 원래 뜻은 이제 먼저 앞에서 이제 수능 성적표 나온 직후 정도에 그때 이제 학생들을 먼저 뽑는 그런 전형이고, 정시는 수시로 합격자, 불합격자가 좀 발표한 이후에 2차로 뽑는 그런 전형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수시는 주로 내신,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 그런 것들 위주로 보통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정시는 수능 성적, 고3 11월에 치는 수능 성적으로 보통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를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눠요. 그럼 이 수시, 정시가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수시에는 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정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름이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줄여서 수시에 교과전형, 학종, 여기서 많이 들어본 학종이란 말 나오죠. 논술, 그 다음에 실기, 정시에도 수능 실기 있는데, 실기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예체능을 지망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설명은 선생님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전형, 학종, 논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뭐 대충 뭐 하는 거냐?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 그 성적만 가지고 뽑는 그런 전형이고, 학종은 이걸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학생부에 적혀있는 기타 등등,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는 자기소개서 등등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뽑는 게 학생부 종합 줄여가지고 학종 이렇게 되고요. 논술은 각 대학교마다 이제 치는 논술 시험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 시험 성적이 또 크게 들어가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시에는 수능이 전혀 안 쓰이느냐? 그건 아니고 수능 최저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시에서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얻어서 합격할 만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수능을 망쳐가지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 등급 이상을 받지 못하면은 무조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대학교에 따라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전형에 따라서도 어떤 전형이 있고 없고 그런 경우는 물론 있지만, 지금 이 수능 체제 때문에 사실은 수시에서도 수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골고루 되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게 좀 느껴지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능이면 되는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교과전형은 내신이 중요하고 학종은 비교과가 중요하고 논술은 논술이 중요하고 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학종이나 논술도 내신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수능도 필요하고 뭐 대충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크게 나눠보면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봐가지고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충실히 해가지고 학생부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대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제 순서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과목이에요. 되게 많죠?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총 몇 과목이냐면 지금 지금 위쪽에 보면은 주요 과목들인 국어, 영어, 수학들이 있고, 밑에 이제 중간에 사회과학 있고, 밑에 이제 나머지 과목들이 있고, 이거 보면 크게 왼쪽하고 오른쪽 둘로 나눠지는데,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1학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배워야 되는 공통 과목이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여기 이름에 선택이라는 말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고 선택이라는 말이 붙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많은 과목, 전체 총 100과목인데 이걸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100과목 다 배울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골라서. 물론 이 중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지에서 고르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고르게 돼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일반 선택은 조금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과목들, 오른쪽에 있는 진로 선택은 그것에 비하면 좀 더 심화 과목이라서 그쪽 진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배우는 과목들, 대충 그렇게 나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걸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내신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일반 선택, 처음의 공통과 일반 선택까지는 상대평가로 내신이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은 무조건 절대평가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따가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말씀드릴게요.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그냥 임의로 선생님이 단대국어로 그냥 예를 들었어요. 지금 여기는 이 복잡한 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뭐냐면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보고 이제 선택지를 줄 거 아니에요. 이제 2학년 때 너는 요거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게 학교마다 다 다른데, 이제 단대국어의 그 선택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표예요. 그래서 예시는 단대국어에 다닌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공계지망, 그러니까 뭐 공대 같은 데 가려고 그래서 과학 과목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듣고 그래야겠다는 학생이 뭐 물리랑 생물 같은 거 뭐 이런 걸 선택해야겠다, 이런 학생이 있다고 치고 선생님이 이 중에서 임의로 선택을 해가지고 예시를 들어본 거거든요. 자, 이 전체 100과목 중에 1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듣느냐? 이 정도. 주로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공통 과목.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1학년 때는 선택 여지 없이 이 과목을 거의 듣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추가로 여기 음미체 정도 이렇게 듣게 되고요.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택 과목들을 듣게 되는데, 선택 과목이라고 해도 지금 이 윗줄에 있는 애들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에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문학, 수학원, 영어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영수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 과목이 이제 과학, 물리, 화학, 생명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제2외국어, 일본어 뭐 이런 것들. 요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는 지금 조금밖에 안 변했죠. 이게 2학년 1학기, 이게 2학년 2학기인데, 그러면은 계속 유지되는 과목들은 1년 동안, 2학기 동안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뀐 것들은 이제 국영수 중에 주요 과목들이 1학기, 2학기 이렇게 바뀌는 과목들이 있네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아까 10과목 정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 2학년 1학기 때 10과목, 2학년 2학기 때 11과목,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또 마찬가지로 위에 국영수 있죠? 이렇게 또 사회, 과학, 그 다음에 체육, 제2외국어 이렇게 있고, 3학년 1학기 때도 11과목 정도,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뭐 살짝밖에 안 바뀌었네요. 네, 요게 3학년 2학기인데 요때도 뭐 한 11과목. 그러면은 지금 이 과목들을 다 합치면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과목들이 리스트가 요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한 몇 과목 정도 되냐면 대충 34과목 정도. 물론 학교마다 다 달라요.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둔 거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학기에 적게는 10과목에서 많게는 뭐 한 13과목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내신으로 듣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34과목 중에 선생님이 아까 절대평가라는 얘기를 했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절대평가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기가 좀 더 부담이 적은 그런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대평가로 듣게 되는, 그러니까 내신이 좀 더 편한 과목이 대충 몇 과목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절대평가하는 진로 선택 과목, 거기다가 예체능 과목이랑 실험 과목까지 포함해가지고 대충 한 10과목, 3분의 1 조금 안 되는 정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내신을 절대평가로 그렇게 듣게 돼요. 아까부터 선생님이 상대평가, 절대평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적이 그 학생부에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왼쪽이 상대평가로 듣게 되는 과목들이 어떤 식으로 표기되느냐, 오른쪽이 절대평가로 듣게 되는 과목들이 어떻게 표기되느냐인데, 항목을 간단하게 볼게요.
맨 왼쪽에 보면은 과목 이름 있고 그다음 단위수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듣느냐 이게 많을수록 중요 과목이고 당연히 내신 나중에 대학 갈 때도 비중이 훨씬 커요. 그 다음에 원점수, 과목 평균 뭐 이런 거는 이제 시험 성적이겠죠.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적히는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따로 적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쳐서 한 학기에 요거 하나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합쳐서 평균 낸 거 가지고 거기다 수행평가까지 합친 거 가지고 여기 점수가 적혀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성취도라는 게 있고 석차등급이라는 게 있죠. 이 지금 여기 있는 성취도라는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성취도라는 게 절대평가 등급이에요. 절대평가라는 거는 상대평가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주변에 많으면은 등수가 밀려가지고 못하는 걸로 처리되는 게 상대평가고 절대평가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잘하는 애들이 많아도 학교 선생님이 보기에 그 정도면 다 충분히 잘했다 그러면 모두에게 A를 주는 그게 절대평가예요. 그런데 상대평가 과목에도 이 절대평가 등급, 이 성취도라고 부르는 게 절대평가 등급인데 이 성취도를 같이 적게는 돼 있는데 대학교에서 이 왼쪽에 있는 표에서는 아무도 성취도를 안 보죠. 그냥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기는 적는데.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석차 등급이라고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등급 가지고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등급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지냐? 숫자로 지금 1 이렇게 돼 있는데 9등급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겪어본 적이 없죠? 그렇죠?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신도 대부분의 과목의 내신과 수능이 전부 이 9등급제로 결정이 나게 되는데 지금 보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사람이 이렇게 9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퍼센트를 보세요. 1등급은 위에서 4%까지, 2등급은 11%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막연하죠. 어느 정도로 잘 해야 되는지 감이 좀 안 오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교생이 한 340명이다.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건 340명은 현재 단대부고 고1이고 그 옆에 183명은 이제 요 근처 강남고학교 중에서 제일 적은 학교가 청담고등학교인데 하여튼 그 정도 예요. 보통 이 근처 고등학교들이 대충 한 200명, 적으면 200명, 많으면 400명 정도, 그 정도, 평균 한 30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전교생이 다 340명이다 그러면은 전교식 4등을 해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반에서는 무조건 1등 해야지 된다는 거죠. 못하는 반이라면 반에서 1등이 1등급 못 받을 수도 있어요. 183명이면 좀 더 빡빡해지네요. 7등. 선생님 여기 오른쪽에 70명이라고 적어놓은 건 뭐냐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하게 된다. 내가 선택한 과목은 전교생이 다 듣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 과목 성적을 기록할 때는 정원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1등급을 받기 위한 등수도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니까 물론 비율로 보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체감적으로는 사실 훨씬 더 빡빡하게 느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는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등급을 그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생각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비율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한 반에 한 25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1등급은 무조건 1등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게 1등급, 2등급은 한 2, 3등 정도, 3등급은 한 5, 6등 정도까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등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생각보다 좀 힘든 거냐면 보통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범한 일반고에서 대학을 좀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들어보면 괜찮은 대학, 나쁘지 않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내신을 최소한 3등급 정도까지는 받아야 된다고들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대학 가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다시 이 성적표 표시표에 나왔는데 이 오른쪽에 그럼 절대평가로 하는 과목들은 그러면 여기 이 오른쪽 거를 보면 여기 가장 큰 차이는 석차 등급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을 기록을 하지 않고 왼쪽에 상대평가는 A, B, C, D, E 그렇게 5등급으로 그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기준을 정해서 그냥 그것만 넘으면 4%가 아니라 한 뭐 40%라도 A를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절대평가로 하는 과목들은 내신 부담이 적으니까 공부 대충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C 같은 거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봤던 교과 전형 내신만 보는 데서는 지금 이 절대평가 과목을 아예 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학종이라고 부르는 거,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전형을 여러분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주요 과목만 열심히 하고 별로 안 중요한 과목들을 다 완전 대충 했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학생부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오른쪽 같은 과목들도 대충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수학 과목 위주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고등학교 수학 과목이 이렇게 돼요.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4개, 진로 선택 과목 4개 합쳐가지고 9개 과목인데,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그래도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뭐 여러분들이 선생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름은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가 주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내가 무슨 과를 가려고 하든지 간에 인문계를 지망하든지 이공계를 지망하든지 간에 공통으로 어디까지는 보통 하게 돼 있냐면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까지는 보통은 필수적으로 전교생이 다 똑같이 내신을 듣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공계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아마 대부분 미적분, 거기다가 진로 선택 중에 기하 요 정도까지는 아마도 추가로 듣게 될 거예요. 그거 말고 나머지 과목들은 학교에 따라서 듣게 될 수도 있고 안 듣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나머지 과목들은 그렇게 중요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수학 요 5개 과목을 좀 주요 과목이라고 했을 때 그 과목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 하면은 대충 이렇게 되거든요.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 당연히 이후에 배우는 모든 과목들의 기본인 거는 맞죠.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 보면 수학 1, 수학 2로 내려갔다가 그게 미적분으로 합쳐지는 거 보이시죠? 확률과 통계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내용이 연관성이 조금 덜하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 이 5개 과목 중에 확률과 통계는. 그 오른쪽에 있었던 진로 선택 과목 4개까지 다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뭐 요거는 뭐 잘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그 5개 과목 중에 그나마 관계가 좀 먼 확률과 통계를 제외하고 이 4과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보자면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은 그냥 쉬운 함수에 대해서 함수를 어떻게 다루는지 가르쳐주는 거고, 수학 1은 그거를 넘어서는 좀 더 어려운 함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고, 수학 2는 수학에서 배웠던 쉬운 함수 그거를 미적분하는 거, 미적분이 뭔지는 뭐 지금 잘 모르셔도 미적분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2가지를 합쳐서 지금 이 미적분이라는 교과목이 어려운 함수까지 미적분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표현한 거고, 요거를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다항함수, 유무리함수 이런 걸 수학에서 가르쳐주고, 수학 1에서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묶어가지고 보통 초월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거고, 수학 2는 다항함수를 미적분하는 거, 미적분은 초월함수를 미적분하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라고 간단하게, 지금 이걸로 설명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그 정도로 알고 계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셨던 지금 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 느끼시겠죠? 지금 이것들이 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고등학교 수학 전체 내용을 얘기한다고 하면 메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목들이 그만큼 좀 더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지금 이 다이아몬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에 있는 수학 1하고 수학 2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럼 그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보통 언제 배우냐? 지금 표가 3개가 있는데 이게 학교들마다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언제 배우냐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를 이제 3가지를 들어놓은 건데 1학년 때는 그냥 수학 그거만 배우면 돼요. 근데 보면은 2학년과 3학년이 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수학 1하고 수학 2는 거의 예외 없이 2학년 1학기 때 수학 1, 2학년 2학기 때 수학 2 그거는 공통이에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라든지 기하라든지 미적분 이런 거 위치만 근데 미적분은 아까 봤지만 수학 1과 수학 2를 둘 다 배워야지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3학년 때 배우게 돼 있고, 어쩔 수 없이 기하랑 확률과 통계가 2학년 3학년이었다가 3학년 2학년이었다가 3학년 3학년이었다가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느껴지냐면 한 학기에 집중적으로 배우는 과목하고 1학기에 나눠 배우는 과목하고 아까 선생님이 단위수 얘기했지만 중요도가 좀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과목의 양, 그 다음에 중요도 같은 것도 사실 수학 1, 수학 2가 훨씬 더 내용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수학 1, 수학 2가 내신에서 그만큼 엄청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를 지금 보면은 느낄 수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 이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이 되면서 문과 이과가 나뉘어가지고 전교생 정원이 반으로 갈려서 성적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때부터는 그런 게 없어지고 지금 여기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교생이 다 의무로 똑같이 듣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전교생 안에서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더더욱 좀 치열하게 되고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학년 내신, 특히 이 수학원, 수학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멀었지만 지금부터 저 수학원, 수학2는 완벽하게 지금부터 준비해 놓는다라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비교과라는 거, 학생부에 적히는 기타 등등 여러 활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생활 기록부, 줄여서 보통 학생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적혀요. 뭐가 많은데 위에는 그냥 성적과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상, 상, 교내상, 교회상은 적히지 않아요. 학교 안에서 받는 상만 적히는데 수상 경력, 자격증, 진로, 창체에 보면 동아리나 봉사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8에 보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1 교과 성적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보셨던 학생부에 적히는 성적, 그게 여기에 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줄여서 세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독서 활동사항 여기서 대충 한 4에서 9 정도까지가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는데 참고할 만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이게 원래 지금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히는 것들이었는데 여러분 때 어떻게 바뀐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가 어떻게 바뀐다 복잡하죠?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전부 줄어요. 상 받는 건 원래 다 적을 수 있었는데 한 학기에 최대 딱 하나만, 자격증 같은 거는 대학 입학하는데 못 쓰게, 진로도 원래는 1학년 때 나는 뭐가 되고 싶었고 이런 걸 적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대학교 갈 때 못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창체 중에 봉사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몇 시간 이렇게밖에 못 적게 바뀌고 여러분 때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라고 교내 동아리 말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거는 1년에 딱 한 개밖에 못 하게 되고, 소논문 같은 거 이렇게 원래 학종에서 소논문 같은 거 누가 대신 써주고 막 이런 비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못 쓰게 되고, 방과후학교 같은 거 듣는 것도 원래 적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못 적게 되고, 독서 활동은 원래는 책 이것저것 다 이제 적을 수 있었는데 딱 제목하고 저작 그렇게밖에 못 적게 또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창체에서도 행특에서도 몇 자 적을 수 있었던 게 확 줄어들었어요. 그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변별력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만큼 적을 수 있는 게 적어졌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 비교과를 보는 학종에서도 물론 여기 있는 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신도 같이 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그만큼 조금 더 중요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쓴다고 그랬는데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대충 한 보통 4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공통이거든요. 이게 한번 보시면 1번은 이제 공부한 거,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배우 느낀 것을 쓰시오. 2번은 뭔가 교내 활동한 거, 그런 걸 쓰시오. 3번은 뭔가 인성에 관련된 거죠. 배려, 나눔, 협력 이런 걸 한 거를 쓰시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대학교마다 적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이게 여러분 때 어떻게 바뀌냐면은 지금 1번, 2번이 합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1번은 공부였고 2번은 학교 활동이었는데 근데 그걸 합쳐가지고 하나만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글자 수를 또 줄여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여러분이 자기소개서까지 생각하는 건 좀 먼 일이긴 하지만 어때야 되냐면 실제로 자기소개서가 그만큼 이것저것 막 쓰면 안 되고 집중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겪었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고 느낀 게 많았던 것을 자기 진로와 과와 관련지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평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 생활들에 참여를 할 때 그 느낀 것들을 잊지 않고 어딘가에 기록을 해두면은 지금부터 그 준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로 노트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교내 활동에 참가하더라도 그것과 관련지어서 느낀 점, 깨달은 점 같은 거를 적어두면 그게 재료가 돼서 나중에 대학교 갈 때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고3 돼서야 학종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지? 그러면은 늦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학종을 위해서는 진로를 어느 정도 일찍 결정하는 게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진로를 완전히 하나로 지금 확정지어서 결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 바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교내 활동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듣고 선택 과목을 고르고 해야지, 그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학종도 준비를 하고 학생부도 채우고 자기소개서 쓰고 그러기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나마 시간이 좀 있을 때니까 완전히 하나로 결정하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시간 있을 때 고민을 좀 해서 나는 어떤 거를 좋아하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나? 같은 것들을 생각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충분히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비교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교 바깥에서 대회라든지 뭐 상이라든지 그런 거 받은 거는 전혀 기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풍성하게 채우려면 교내 활동을 충실하게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이면은 그럼 성적보다는 비교과만 열심히 뭐 동아리랑 이런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성적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 정도가 이제 학종과 비교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수능 얘기 말씀드릴게요. 수능은 더더욱 좀 멀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수능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지금 이게 수능 치는 과목들인데 우선은 수능에 어떤 과목 치는지는 그래도 알죠.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여기 합쳐서 그냥 보통 탐구 그러는데 한국사 필수로 치고 사회과학 중에 2과목 골라서 치고, 그 다음에 뭐 직업 탐구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고,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이제 치게 돼요. 제2외국어 한문은 이제 선택하는 학생만 치지만 여기 보면은 큰 특징이 뭐냐면 선택이라는 게 좀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국어에도 선택이 있죠, 수학에도 선택이 있죠. 그 다음에 탐구에는 원래 옛날부터 선택이 있었지만 뭐가 바뀌었냐면 계열 구분 없이 17과목 중 택 2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는 인문계, 문과생은 사회 중에서만 2과목을 골랐고 이과생은 과학 중에서만 2과목을 골랐는데 그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부터는 공식적으로는 문이과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나는 이공계 무슨 어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난 그래도 사회를 선택할래 해도 안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 이제 대학이 우리 대학 우리 과에 오시려면 그래도 우리는 공대이기 때문에 과학 과목 2개를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고 대학이 그렇게 정할지는 그거는 기다려 봐야 돼요. 그 발표가 나면은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보면은 그 규제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는 될 가능성이 높냐면 여러분이 인문계를 지망을 하건 이공계를 지망하건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 이렇게 들을 수는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는 절대평가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절대평가는 대비하기가 좀 더 쉽다고 그랬는데 수능에서 이제 더더욱 그게 심해요. 영어 같은 경우에 물론 영어를 정말 못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되는데 옛날처럼 최상위권끼리 내가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면서 노력해서 그 등수 1등 차이로 갈라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 실력만 되면 여러분들이 다 1등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그냥 90점만 넘으면. 그러면은 대학교에서는 아무 차이를 느끼지 않아요. 실력이 별로 안 좋았는데 아슬아슬하게 91점 받았는지 아니면 차고 넘쳐가지고 너무 여유있게 100점 받고 쉬었는지 대학교에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놔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만 해놓고 나서는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영어, 한국사, 맨 마지막에 제2외국어 한문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남는 게 뭐냐면 국어, 수학, 탐구, 즉 사회과학 이렇게거든요. 근데 국어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원래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국어는 그냥 전부 공통이었는데 선택 과목이 생겼어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뭐 과목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등학교 과목인데 잘 모르죠. 독서랑 문학은 필수인데 옆에 있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요거는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랬다는데 대충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언어와 매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문법 있죠. 국어 문법. 문법이 여기 언어와 매체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물론 학생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문법이 더 어렵지 않아요? 문법을 공부하는데 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서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선택할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화법과 작문이 좀 더 대비하기가 쉬워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거라고 보통 예상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낳냐면 전체 국어 시험 범위가 좀 줄어드는 효과를 낳죠. 문법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국어 수능 대비하는 게 좀 쉬워진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탐구 선택할 때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사회랑 과학 뭐 하나씩 고를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무래도 뭐랑 연결이 되냐면 그 이전에 여러분이 내신에서 사회과학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랑 연결 지어가지고 여러분이 이공계 가기로 마음 먹어서 고등학교 내신으로도 과학 과목을 선택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그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국어 과목이 조금 쉬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어나 한국사나 제1국어는 절대평가인데 좀 적다. 그렇다는 점 아시고 이제 수학 과목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아까 수학 과목이 여기 다시 볼게요. 공통이 수학 1하고 수학 2가 공통이고 이 두 과목은 필수로 다 치게 되고 그 밑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추가로 고르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1하고 수학 2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능에서도 수학 1하고 수학 2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무슨 과를 가려고 하더라도 그냥 필수로 꼭 쳐야 된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다 이제 추가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중에 기하 이렇게 세 과목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통 과목 2개, 선택 과목 3개 중에 하나. 선택 과목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낼까요? 보통 수능에서 킬러 문제라고들 부르는 문제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 한 2문제 정도. 그거는 선택 과목에서 나올 리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왜냐면 선택 과목들끼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변별력을 유지해야 될 거고 그걸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 많은 내용은 수원, 수투에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문제도 수원, 수투에서 낼 가능성이 높고요. 배점도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 예시긴 하지만 선택 과목의 배점이 수원, 수투, 선택 과목 세 과목이라고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적어요. 한 4분의 1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기하 같은 선택 과목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깊이 있게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시험이 어렵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려운 거는 수원, 수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아까 내신 때도 여러분들께 수원, 수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수능에서도 수원, 수투가 그만큼이나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 또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건데 그래서 그 수원, 수투가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되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학년 때 배우기 시작해도 수능 대비하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덜 걸리니까. 보통 이공계생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으로 기하도 미적분도 내신으로 보통 둘 다 듣게 되는데 이공계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공계 학생들은 보통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지망하는 학생들은 보통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뭐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죠. 내신에서 아마도 미적분도 기하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선택할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은데 여기 보면은 선택 과목의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은 학교에 따라서 어떨 때는 2학년 때 배우고 어떨 때는 3학년 때 배우고가 달라요. 그것 때문에 유불리가 심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 준비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힘이 좀 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럼 그만큼이나 이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수원, 수투 이때 정말로 내신 준비도 완벽하게 해놔야지 자연스럽게 수능 대비까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수능은 영어는 이미 지금 고3들도 절대평가가 돼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이제 고등학생들도 벌써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담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여러분 때 되면 국어가 선택 과목이 돼서 물론 상대평가긴 하지만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학이 그만큼 조금 더 중요해지는 거죠. 뭐 물론 탐구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수학 중에서는 물론 나머지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수학 1하고 수학 2가 정말로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수원, 수투를 어디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느냐 같은 거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공계는 보통 미적분, 인문계는 보통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배우게 되고 준비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한테는 입시가 아직 좀 먼 얘기라고 느껴가지고 그렇게 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알차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일부 행사의 마지막인 제 차례가 됐습니다. 가장 애들이 진이 빠졌을 때 하는 거라서 좀 불공평한데 정신교육 시간이에요. 그때만 봐도 정말 싫어하는 눈빛이 보이네요. 잔소리 시작이구나. 일요일 와서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냐? 그렇죠. 그냥 기분 싫걸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최대한 부드럽게. 근데 아무리 부드럽고 달콤하게 해봐도 뭐 결국엔 쓴맛, 짠맛이 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잔소리를 줄이고 좀 내 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일단 여러분 수학 공부, 수능 말고 수학 공부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재미없다. 원래 공부 재미없어요. 어렵다. 배우러 왔잖아요. 뭐 숙제할 시간이 없다. 고등학생도 그래요. 고등학생 때도 힘들다. 저도 힘들어요. 3인데 아빠라서 애기도 키워야 되고 와이프한테 요리도 해줘야 되고 힘들어요. 요즘 남자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남자. 군대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제 속마음입니다. 속마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뭐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얼굴이 표정이 안 좋으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엄마한테 혼났니? 벌점 먹었어? 그리고 배고프면 간식도 좀 주고 졸리면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내가 공부 왜 해야 돼요? 그럼 이게 근본적인 원론적인 질문을 하면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저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인공지능 비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잠깐만 때문에. 자, 오케이 구글 공부 어떻게 해야 해? 감이 없네. 이번에 그래야 되는데 시스템적인 거 모르겠네. 이제 원래 엉뚱한 대답을 잘하거든요. 저 잘났어요 라는 대답을 해요. 저 공부가 취미예요. 정말 재수 없어요. 역시 오늘은 물어보는 게 아닌가 보네. 오늘은 일단 구글은 비서가 아니에요. 휴일이네. 일단 넘어갈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다 예상했어요. 일단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잔소리는 최소값으로, 그다음에 제 다른 이야기는 최대값으로 설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다른 분의 강연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책도 읽어보고, 제 경험도 생각해보면서 한 두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용기가 필요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두 번째,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 롤모델이나 런닝메이트는 알겠는데 페이스메이커는 뭐냐? 멘토도 아니고 비슷한데 좀 신선해 봐서 넣어봤어요. 네, 이제 일단 먼저 용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요한쌤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수능이 좀 멀어요. 그래서 좀 중학생들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내일 근데 학교집 학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쳇바퀴처럼 도니까 지루하고 표정만 봐도 벌써 지루해 보이네요. 여러분들 그 아빠들이 다녔던 군대도 힘든 게 그 군대 자체가 군대 조금만 갈 거잖아. 갈 거지? 미국 시민군대 아니잖아. 갈 거야. 홍대도 가야 돼. 남자분들이 군대 가시는 게 그 군대 자체가 힘든 것보다도 그것도 있겠죠. 근데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사람과 같은 대화를 해야 돼. 밤에 또 깨워. 나가서 빨리 뭐 하래.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모노토리즘,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힘들거든요. 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수능 생각하면서 뭐 대학생만 되면 뭐 미팅만 축제 이렇게 생각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오늘 뭐 나가야 될 그 계획표대로 나가서 이제 쫙 밑줄 쫙 그으면 그거 기쁨 그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아시아의 별, 보아죠. 보아이고 보아. 너무 꿈에서 안 보이는데 보아입니다. 제일 좋은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BTS가 대세인데 예전에는 보아가 굉장히 핫했어요. 지금도 핫합니다. 보아 팬님들 주셔요. 처음부터 보아가 어떤 뭐 아시아의 별이 되겠다 해서 이제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돌지 오빠 오디션 보러 간 거 따라갔다가 자기가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된 거. 그렇게. 그리고 뭐 남자분들은 아시죠? 이게 누구예요? 누구죠? 너무 시커먼가? 23번 보면 알잖아. 23번. 브루스 23번 누구예요? 몰라요? 아, 용물 강씨. 좀 안 되는데. 마이클 조던. 고마워. 그때 나중에 이거 밥 사줄게. 도시락 진짜 맛있는 거 있어. 2개 먹어. 자, 이거까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선수 경력을 통틀어 나는 이게 농구에 항제하는 사람인데 9,000개의 슛을 못 쳤대요. 이거 프로가 아니잖아요. 300게임에서 졌대. 뭐야? 무전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데 26번 실패했다. 구멍이잖아요. 구멍 보면 경기 구멍. 계속 실패 거듭했대요. 왜 이렇게 암울하지 이 사람? 가끔씩은 내 마음대로 안 풀리더라도 영어는 넘어갈게요. 노력은 항상 있어야 된다. 아 정말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것만 봐도 뭐 두 가지 일화밖에 없지만 뭔가 대단한 능력만 가지면 아니면 대단한 동기가 있어야만 대단한 걸 이루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거죠. 중심으로. 이제 용기라는 게 큰 일을 해내는 용기도 필요한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지루함을 이겨내는 용기도 필요해요. 매일 지각하지 않고 학원에 나오는 거, 숙제 꼬박꼬박 하는 거,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아니지? 매 수업마다 전에는 몰랐던 걸 하나씩 깨닫는 거. 용기 내고 계신 거죠. 수민아, 용기 내고 있니? 다들 용기 내고 있니?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일단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게 칭찬으로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뭐냐?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영화 이제 이거 안 썼는데 하여튼 페이스메이커는 영화인데 이게 혼자 달리면 결승점 마라톤에서 결승점이 너무 멀어서 이게 자기가 얼마나 잘 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뒤에 사람 선두를 두면 더더군다나 이제 후에 뒤에 따라온 사람들 때문에 더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고 그때 옆에서 달려주는 거예요. 1등이 1등답게 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제쳐버리면 안 돼요. 페이스메이커는 페이스메이커 유지해야지 그 사람이 이겨버리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렇죠. 이게 페이스메이커인데 수능까지 공부하는 게 마치 마라톤 같아요. 일단 이제 제 일화로 이제 얘기할게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던 얘기입니다. 페이스메이커예요. 제가 페이스메이커인가? 모르겠네요. 이 친구예요. 얼굴 안 보이죠? 첫인상보다는 이제 진국이에요. 이 친구는 제 옆에 앉았는데 전교 2등이에요. 반에서 2등이고 정말 부러웠어요. 넘사벽. 늘 침착하고 항상 웃으면서 애들한테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고 더 친절해요. 선생님은 잘 대답 못했죠.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워서 사람이 이제 어떤 거를 동경을 하면 따라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 4살짜리 준영이도 저를 마구 따라해요. 저를 좋아하는 거겠죠. 타고난 거 이거는 뭐야 진짜라니까 나 좋아한다니까. 자,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를 닮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 친구가 쓰는 펜 똑같은 걸 따라 쓰고 크리피하죠. 그다음에 장석도 똑같이 이제 2개면 나도 2개. 장석 딱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뭐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잘 때 자고 똑같이 말투도 성격도. 눈빛 왜 그래? 그 친구도 좋아했을 거야. 아닌가? 나만의 착각인가? 하여튼 제가 막 쉬고 싶을 때도 그 친구가 계속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고 이겨내야지 해서 따라갔어요. 따라 열심히 하고 그 결과 이제 연대 들어왔죠. 저요. 지금은 제가 많이 세월의 풍파를 맞았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이 친구 많이 하고 그렇다. 고대 있네. 연구전. 근데 그 친구도 물론 같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같은 대학에. 그 친구는 정치외교학과 들어갔고 저는 이제 수학과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전 여기 있고요.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이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못 찾은 걸 수도 있고요.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이런 말 합니다. 좀 더 긴데 좀 더 길어요. 근데 짧게 말할게요. 집중.
네, 그럼 끝날게. 3인행 필수 아사.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뒤에 있는 말은 뭐냐면 닮고 싶은 면 있으면 그걸 닮고 이제 타산지석, 그러니까 저건 되지 말아야지 싶으면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되지 말라고. 왜 마음에 안 들고 좋은 말인데. 그래서 멘토라는 게 항상 뭐 이렇게 거창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면에서 완벽한 멘토라는 건 없어요. 자신이 가장 가지고 싶은 모습을 가진 그다음 안 되는데. 좀 이따가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멘토라는 건 없어요. 저도 지금 막 실수하잖아요. 가장 자신이 갖고 싶은, 지금 갖고 싶은 모습을 가진 친구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 아니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잘하는 친구를 옆에 두거나, 아니면 나는 막 자꾸 졸리게 쟤는 안 졸아. 왜 그러지? 그럼 옆에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잘 졸아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자신이 좋아하는 게 너무 분명한 애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옆에서 관찰. 보는 거예요. 바로 옆에 다 멘토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모습이 좋아지면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자신이 되고 싶었던 모습이 더 있을 거예요. 가까이라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힐끗 봤던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케이. 이게 유튜브에서 한동안에 이제 유행했던 영상인데,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의 그 졸업 연설 하시는 분이요. 그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군인이 하는 말은 역시 딱딱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정리한 그 내용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자.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And if by chance you have a miserable day, you will come home to a bed that is made. That you made. And a made bed gives you encouragement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자, 멋있었어요. 저는 멋있어서 감동받았었어요. 자, 여기 앉아있는 용감한 우리 중학생 여러분, 앞으로 수능까지 결승점은 이제 멀어 보이고 공부로 반복된 합에 지실 거예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지루함을 이겨내는 용기. 그래도 이제 지치면 옆에 친구들끼리 서로의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걔가 공부하면 이제 그래도 이제 동료 의식 이렇게 생기니까 그 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시길 응원하고, 저희도 이제 K학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언제든지 이제 수학이든 뭐 인생이든 여력이 닿는 것 힘껏 이제 OK 구글처럼 OK 구글은 아닌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OK 구글처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